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림으로 그릴 때 이제 내용에서 보면은 첫 번째 대상들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대상을 픽토그램이라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 그 다음에 그들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생각 그리기의 기본적인 패턴,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라는 대상에 대해서 관계를 지난번에 논했는데 여기 이제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과거의 관계, 또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생길 미래의 관계. 이 두 가지 시간이라는 변수가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주로 그림에서는 점선을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과거에 C라는 관계가 있었다. 또 내지는 A와 B가 지금 관계가 없지만 미래에는 C라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경우에 점선으로 표시하고요. 그 가운데서 뭐 주종관계, 종속관계, 그다음에 상호관계, 협조관계, 대립관계, 이제 화살표를 가지고 표현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투자회사 A는 1년 후에, 자, 1년 후라는 건 미래죠. 1년 후에 식품회사 B를 매수할 거다, 살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투자회사 A가 있고 식품회사 B가 있는데 여기 1년 후기 때문에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매수한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주종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화살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매수해버리면 식품회사 B가 사라지죠. 그래서 식품회사 자체도 점선으로 사라진다는 의미로 해서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보면 과거에 회사 A하고 회사 B는 전략적 제휴를 맺었으나 1년 전에 종료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회사 A하고 회사 B가 있는데 점선으로 해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제휴 종료 1년 전. 자, 키워드가 꼭 위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표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그럴 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패턴도 설명하고 룰도 설명하는데 사실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듣는 순간 사람의 생각이 고정이 돼요. 고정이 돼서 마치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따라야만 되는 것 같은 강박관념이 생기는데 그거는 하나의 샘플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그림을 그릴 때는 여러분 스타일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편하게 그리시면 되기 때문에 선 위에다가 어떤 글씨를 쓸지, 그다음에 이게 사각형인데 나는 사각형보다는 원이 좋더라. 그럼 원을 쓰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예를 보겠습니다. 김순수와 이희망은 지금은 이제 이혼한 부부다. 예전에는 부부였죠. 그럼 이제 김순수와 이희망 사이에 부부일 때는 실선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점선으로 바뀌었죠. 예전 부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 또 다른 예를 봅니다. 하나은행이 유한은행을 인수합병하였다. 이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은행이 유한을 인수합병했다는 거는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점선으로 된 화살표가 있고, 그래서 하나은행이 유한은행을 인수했다. 주종관계를 표시하고요. 그다음 인수합병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그 선 위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A와 B와의 관계의 강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계가 밀접한 대상들이 있고 관계가 약한 대상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림으로 나타날 때 그 선의 굵기 내지는 선에다가 관계를 나타내는 숫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주로 상대적으로 볼 때는 굵기를 가지고 많이 하고요. 절대적으로 할 때는 숫자를 가지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서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30%는 기업에 취업한다. 그런데 이 70%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가운데서 산의대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은 40%고 전문대를 진학한 학생들은 30%를 차지한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관계, 졸업생이라는 관계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는 게 있고 적게 차지하는 게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졸업한 후에 진로가 진학이냐 취업이냐. 진학이 70%, 취업이 30%죠. 그러면 이제 굵기를 보시면 70%가 좀 굵고요. 30%가 얇습니다. 굵고 얇은 거 가지고 상대적으로 진학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정확히 얼마나 진학할까 알고 싶으면 거기다가 70%, 30% 정량적으로 써주기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자, 진학을 했는데 4년제 대학하고 또 전문대학하고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40%, 하나가 30%죠. 그럼 그것도 역시 선 굵기를 달리하면서 퍼센트를 써주면 훨씬 그 관계의 강약이 그림 가운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몇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 상위 조직하고 하위 조직을 주로 이제 화살표로 많이 표시하거나 뭐 그러는데 이 상위 조직과 하위 조직을 그릴 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상위 조직은 왼쪽에 주로 오게 하고요. 하위 조직은 주로 오른쪽에 오도록 합니다.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수직으로 하는 경우에 상위 조직은 당연히 위쪽에 쓰고 하위 조직은 밑쪽에 쓰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좌우로 쓰는 거가 보통 일반적이죠.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면 A가 있고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A가 세부적으로 B, C, D로 나뉘어져 있고 A하고 B, C, D하고는 동등하다. A가 총괄이면 B, C, D는 세부에 해당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동등하기 때문에 이 직선에 있어서 화살표를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종속관계라고 그러면 이게 화살표를 이렇게 쓰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는 하위 조직으로 B, C, D를 갖는데 A의 업무는 B나 C나 D가 나눠서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가 업무를 받으면 B, C, D로 업무가 이관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앞에하고 그림이 똑같은데 다만 직선 끝에 화살표가 붙어 있어서 이 주종과 또 시간적 흐름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의 중심이 되는 대상까지도 한번 그림으로 바꿔보자 하는 이제 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A, B 이렇게 뭐 사람 이름, 회사 이름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픽토그램과 같은 그림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글씨로만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와 이 대상이 그림까지 바뀌어서 전체가 다 그림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를 이렇게 대비해 보면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보는데 첫 번째입니다. 집에서 대출회사에 이제 전화를 걸죠. 그럼 이제 요새는 전화 대출을 하는데 전화를 걸면 대출이 신청돼서 바로 돈이 입금이 되죠. 자, 이 대목을 이제 글씨를 쓰지 않고 순전하게 다 그림으로만 표시합니다. 그럼 이제 픽토그램 왼쪽에 집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있고요. 오른쪽에 회사를 나타내는 아이콘 내지는 픽토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이죠. 전화를 걸면 돈이 입금이 되죠. 그래서 전화기의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밑에 돈을 나타내는 또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전부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는 5월 5일 날 어린날인데 5월 5일 날 날씨가 맑으면 소풍을 가고 만약 그날에 비가 오면 집에서 TV를 보자. 자, 이렇게 계획을 정했는데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그 픽토그램 가운데서 보시면 캘린더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캘린더 모양의 픽토그램하고 5월 5일을 이제 캘린더 밑에 숫자를 쓰면 대개는 월일을 나타내죠. 5월 5일 날 해가 뜨면 날씨가 맑으면 이제 소풍 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이 있으면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날씨가 맑으면 소풍을 가고 비가 내리면 집에서 TV를 보자 하는 부분들을 주요 키워드들을 픽토그램으로 다 바꾸고 아이콘으로 다 바꾼 다음에 그 관계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상이 두 개인 경우, 아주 비교적 간단한 경우에 이야기를 했고요. 이 간단한 경우는 뭐 분석하고 분해하고 하는 거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자명하게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대상이 이제 3개, 4개, 5개, 막 10개.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 내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대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복잡한 문제나 복잡한 자료에서 그림을 분해하고 분석하려면 앞에 있는 기본적인 패턴만 갖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 복잡하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패턴이 있고 또 저쪽 뒤에 가시면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게 나오는데 프레임워크들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면 더 쉽게 분석하고 분해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해와 분석을 위한 여러 개의 대상들이 있고 그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해와 분석을 위한 그리기죠. 그리기인데 이제 고급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고급 패턴 첫 번째입니다. 그림을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A는 B, C, D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앞에서 이 부분은 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울여 보시면 이렇게 나무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트리형 패턴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B, C, D가 몇 % 차지하는지 정량적인 거 나타나 있지 않고요. 단지 그냥 A는 B와 C와 D로 구성된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나타낼 때 쓰는 그림이 바로 이 트리형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해 분석하기 위한 그리기 패턴 두 번째는
자, 앞에 거는 정량적인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이번에 정량적인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절대치로 분해하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 B는 50%, C는 30%, D는 20%. 벌써 이 B, C, D의 막대기의 길이도 다르죠. 그다음에 옆에 퍼센트도 다르죠. 그래서 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절대치 숫자와 거기에 비례하는 길이를 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서 어떤 주어진 대상들을 분해했습니다. 이거 주로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보통 히스토그램형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이제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것을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여러분들 엑셀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데 파이형 그래프죠.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반지름을 그어서 상대적인 면적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B, C, D 보시면 지금 색깔별로 B는 거의 50%, 그다음에 C, D가 30, 20 이게 되게끔 색깔을 달리해서 파이형으로 나타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확한 숫자를 그 파이형 그래프 사이사이에다가 50%, 30%, 20%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분해하기 위한 이제 네 번째 패턴은 그룹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비슷한 성격의 대상들끼리 묶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을 때는 이제 실선을 써도 되고 점선을 써도 되고 분위기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묶을 때 또 사각형의 박스를 써도 되고 또 이게 약간 달걀 모양을 써도 되고 그것도 역시 본인이 분위기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는 그룹을 형성한 다음에 그룹의 이름을 따로 붙여주면 나중에 그걸 인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지죠. 그렇게 해서 그룹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이 이 컴퓨터와 관련된 거, 뭐 프린터, 그다음에 서버, 뭐 이런 것처럼 IT와 관련된 장비나 시설일 경우에 그 그룹핑할 때 요즘은 통상 그룹 모양의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클라우드 모양의 그런 유곽선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사례를 보죠. 자, A는 세부적으로 B, C, D, E, F, G, H 7개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제 구성 요소를 이용한 그 트리형 패턴을 이용하죠. 그래서 A가 오른쪽에 B, C, D, E, F, G, H로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나가 있고요. 조건이 하나 걸렸죠. B, C, D는 그룹 1에 속하고 F와 G는 그룹 2에 속한다. 그럼 이제 걔들끼리만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B, C, G는 실선으로 된 박스로 묶고 위에다가 그룹 1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F하고 G는 점선으로 해서 그룹 2라고 썼습니다. 점선과 실선은 본인이 용도에 따라서 마음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패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매트릭스형이라고 하는데 마치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되어 있고요. 행렬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행과 열마다 이제 변수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 매트릭스의 어느 지점에 나타납니다. 지금 같은 이제 점이 나타나는데 그 경우는 행의 변수와 열의 변수가 만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은 행의 변수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열의 변수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변수의 특징을 변수를 가지고 만나는 지점을 통해서 이렇게 특징지는 그런 이제 형태의 그림이 바로 요 매트릭스형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정량적이지는 않고 정성적이죠. A라는 대상은 변수 1, 변수 2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패턴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좌표라고 이야기하는데 X축, Y축, 보통 이제 평가축이죠. 한쪽 기준 1번, 기준 2번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가운데가 이제 원점 0이라고 그럴 경우에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가 없을 수도 있죠. 뭐 0부터 그 이상, 0부터 그 이상. 그럼 이제 그걸 적절하게 평가축을 조절해서 그리려고 하는 대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점으로 찍든지 아니면 걔들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큰 원으로 찍든지 해서 좌표의 위치에 어느 만큼의 대상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명 좌표형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패턴은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겁니다. 그래프형이죠. 시간축에 의해서 어떤 변수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게 보여지면 시간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진짜 많을 수도 있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량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정량 분석 패턴이고요. 그래프형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성 요소 이야기를 했었는데 A가 B, C, D로 구성된다. 그러면 A와 B, C, D의 관계를 트리형으로 표시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A는 빠지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B와 C와 D 이 세 개가 균형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어떤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이걸 이제 균형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들 간의 균형이 유지되면서 서로 어떤 특정한 역할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 이걸 이제 세틀라이트, 보통 위성이죠. 위성처럼 생겼다고 해서 세틀라이트형 패턴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한 8가지 정도의 어떤 고급 패턴들을 봤는데 이 패턴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패턴하고 프레임워크는 사실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패턴은 이렇게 눈으로 발견되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 패턴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사람들의 그림의 그 유무에서 반복되는 어떤 스타일, 그걸 패턴이라고 하고요. 프레임워크는 그 그림의 바탕에 깔려있는 골격입니다. 골격.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틀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패턴도 가만히 보면 프레임워크 있죠. 그래서 패턴하고 프레임워크 뭐 같이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흔히 구분할 때 패턴은 외형적인 모습의 공통된 틀이고 프레임워크는 내면에 있는 어떤 골격의 공통된 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프레임워크가 더 큰 개념입니다. 프레임워크 안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붙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패턴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고 그 패턴들을 이용한 또 프레임워크들도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앞의 패턴과 달리 이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내는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박스와 화살표를 통해서 직선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앞에서 이제 IPO 패턴 한번 봤었죠. 인풋, 프로세서, 아웃풋 패턴을 봤는데 이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인풋에서부터 처리가 끝나서 아웃풋까지 가는 뭐 그런 패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플로우형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이렇게 나란히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 IPO 패턴은 플로우형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플로우형 프레임워크가 아주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차례 처리되는 거죠. 예를 들면 A, B, C, D, E 5개의 프로세스가 지금 나열한 순서대로 처리를 쭉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프레임워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A에서 D까지 화살표가 쭉쭉쭉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 사이는 앞에 나왔던 기본 패턴이고요. B와 C도 기본 패턴, C와 D도 기본 패턴인데 전체적으로 큰 틀은 프레임워크, 플로우라는 프레임워크를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상들이 5개 정도가 돼서 화살표 연결하니까 화살표 연결하는 것도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걸 좀 더 그림으로 단순하자 그래서 화살표를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없앴냐면 사각형을 오각형으로 바꿨죠. 그래서 A를 오각형. 오각형을 이렇게 옆으로 뉘어 있는 모습을 하니까 방향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이게 플로우형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위 프로세스들끼리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A, B, C, D, E인데 E가 다시 A로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걸 보통 이제 사이클형 프레임워크이라고 합니다. A에서 처리가 끝나면 이어서 B가 처리하고 B에서 처리가 끝나면 C, D, D 그 다음에 다시 A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 이웃한 2개 사이에는 앞에 있는 그 기본 패턴을 다 주종관계나 종속관계를 그대로 따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A, B, C, D, 그 다음에 D가 다시 이렇게 역방향으로 화살표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것도 화살표가 좀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A, B, C, D가 이렇게 사이클 형태로 되어 있고 마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프레임워크 가운데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포크형입니다. 이제 갈라지는 거죠. 포크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음식 먹는 포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가 하부 조직으로 B, C, D를 갔는데 시간에 따라서 접수 시간에 따라서 오전에는 B, 오후에는 C, 저녁에는 D가 처리한다. 자, 이건 이제 상하관계가 존재하죠. A에서 B, C, D로 가는 상하관계가 있는데 접수 시간에 따라서 B, C, D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으로 보는 이제 마른 목골 형태의 도형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보면 보통 플로우 차트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주로 선택할 때 쓰는 그런 기호인데 뭐 이런 기호들도 제한 없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림 그릴 때 가져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속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화살표가 있고 앞에 마른 모에 의해서 선택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 대학에서 정부에 어떤 제안서를 낼 때 썼었던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앞에 나왔던 패턴과 프레임워크를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성공학 인재를 양성하려면 세 가지 양적 증가, 질적 향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죠. 그리고 구성 요소 각각에 보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성 요소별 분해 패턴이 앞쪽에 들어가 있고 그 각각의 구성 요소마다 플로우형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합해서 딱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걸 만약에 글씨로 쓰잖아요. 글씨로 쓰면 굉장히 긴 글씨가 되고 문제는 이걸 읽는 사람이 이해하는 데 상당히 힘든데 이 글씨를 딱 그려놓으면 이 사람이 어떤 틀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가 그림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창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림부터 그립니다. 자기가 이해한 문제들을 자꾸 그림 그리고 그림이 또 잘못되면 또 다시 지우고 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습관은 창의적인 사람에게 굉장히 보편적인데 그걸 이제 경험상 체계적으로 그리는 것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리기의 기본 패턴 또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는 것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를 분석할 때 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통찰력을 높일 수 있을까 문제를 잘 분석하고 분해해서 거기에서 풀어야 될 해결책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방법을 이제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